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사행위 취소 이겁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 나쁜 행위를 해서 해롭게 해서 하는 행위는 취소한다는 의미예요. 거짓으로 짜고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취소한다는 건데, 아까 요 예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민법상 용어로는 뭐 통정, 그다음에 허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짜고 문의만 A에서 B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 관계가 뭐 친인척이거나 그래요. 근데 딱 보면은 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3억을 국가가 채권을 행사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갖다 채무 면탈이라고 하거든요. 채무를 면해서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사행위 취소 소송. 이게 뭐냐면은, 비록 채권자 국가는 채무자 A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국가는 B한테 직접 소송을 합니다. 당신 게 아니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놔. 그렇게 하는 게 사행위 취소 소송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승소를 하면 명의가, 소유권이 B에서 다시 A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죠? 돌아가고 국가는 다시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판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회수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A가 짜고 쳐서 B한테 넘기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B한테 넘기더라도 어떤 요건이 맞으면 국가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유권이 원대 복귀가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요건을 살짝 보면, 여기는 안 나오나? 다음에 나오겠구나.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정 기일 전에 그 밑에 줄 보면, 또한 법정 기일 1년 전에, 1년 전 이내 이게 이 기간이 1년 전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일이 뭔가 신고가 확정되고 나서 1년 이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1년이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1년 이내에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짜고 친 행위가 있다. 거짓으로 하는 짜고 친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취소 소송을 국가에서 할 수 있다. 사행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해되시죠? 사회에 나와보면은 이런 일이 좀 많아요. 당장 이렇게 있으면 A는 길거리에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족, 뭐 형이나 동생이나 엄마 아버지나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소유권을 넘겨도 그분들이 가져갈 리는 좀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놓고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는 채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첫 번째 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상가공인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법정 기일 전에 이러한 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이 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소유권이 A이고요. 소유권이 A한테 있고, 여기에 이제
C라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죠, 전세입자. 근데 아까처럼 A가 사업을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체납이 된 거예요. 그럼 전세입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집이 날아가잖아요. 경매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C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C 입장에서는 이 전셋집이 본인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많은데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본인의 재산이 다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건 구제할 방법을 찾아줘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국세에 우선하는 원칙의 예외고요. 그렇다고 이 전세금을 모두 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고 했으면 지역마다 차등을 둬서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해줘요. 그게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76페이지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라는 게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뭐 도장 만든 게 있어요. 확정일자라고 그것만 받으면 본인이 분리할 때 이 세입자가 세입자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소유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세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A한테 C가 A한테 뭔가 항변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대항요건,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아까처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 동사무소 공무원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확정일자가 딱 돼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돼요. 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아까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표를 보면 177페이지 보시면 이게 모든 전세금을 다 먼저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해갖고 서울, 뭐 이제 뭐 수도권, 뭐 기타 이래갖고 좀 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옛날도 똑같이 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월에 따라 금액이 좀 상승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집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근데 내가 소액임차로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보시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임금채권의 우선 첫 번째 줄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의 경우는 급여생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국세 우선 원칙에 예외로 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자, 생각을 해보시면 세무서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A라는 사람인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그래갖고 이제 사업장은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집은 서울이에요. 거주지. 이렇게 되면은 사업장에 대한 관할 세무서는 이쪽 인천 관련, 인천 지역에 있는 세무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가세나 뭐 이제 원천세 급여신고 관련된 뭐 그런 거는 이제 이쪽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렇게 관할을 할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거든요. 그거는 거주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도 한 5천만 원 밀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종합소득세도 한 3천만 원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이 관할 세무서에서는 A한테 각각 압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먼저냐 이쪽이 먼저냐,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낙찰 가격이 높아서 이렇게 체납된 금액을 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순위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갖고 있는 부동산 환가를 셌어도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 체납 금액이 미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누가 이 금액을, 환가된 금액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라는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문제거든요, 지금. 자, 첫 번째 보시면 선압류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압류한 순서대로, 그렇죠? 먼저 국가 권력을 행사한 그 세무서 먼저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그러면 납세 담보물을 내가 했을 때 선압류 우선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 있는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하여 충당이 된다. 그죠? 담보가 있을 때는 그게 또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재반 채권들의 우선 변제 순위는 아까 쭉 얘기했던 건데, 보면은 첫 번째부터 7번째 있고요. 첫 번째는 환가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 3개월 임금 급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기일 전 담보 채권, 네 번째 조세, 다섯 번째 법정 기일 이후 담보 채권, 그 다음에 기타의 임금 채권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그러니까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국가가 국세가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개인한테 가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외를 둬서 먼저 그런 소액에 있는 분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적 어떤 고려가 대가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요. 자, 그 다음에 납세 담보 의 과세권자가 조세 채무자의 납세자로부터 채무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세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납세 담보라고 한다. 납세 담보가 필요한 경우, 이건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1, 2, 3, 4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징세 유예와 체납 처분 유예를 할 때, 유예라는 거는 저기 뒤로 딜레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개인적인 소득세를 5월 달에 결산을 하고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고는 5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납부는 8월 말까지로 납부가 좀 연장됐어요. 이거는 뭐냐,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 그래서 국세기록부에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3개월을 국가 전체적으로 연장을 했죠. 뭐냐, 그런 경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완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 되는 거고, 납부를 안 하면 이제 체납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뭔가 신고를 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거예요. 납부를. 갑자기 뭐 이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현찰로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그냥 체납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국가에 어떤 담보를 제공을 하고 이 납부하는 기간을 뒤로 좀 어느 정도 미룰 수가 있어요. 그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세담보, 주류 제조업자에 대한 주세담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연부연납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연부연납이 뭐냐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분들만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 세금을 못 냈으니까 상속으로 발생한 재산을 다 압류해갖고 아까처럼 환가하고 그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납세자들한테, 그 상속인들한테, 유족들한테 기회를 줘요. 한꺼번에 내기 좀 어려우면 5회 아니면 10회에 나눠서 어느 기간에 걸쳐서 몇 회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 그럼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원씩 10번 나눠서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이 10원, 10원 한 1000원 내다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부연납을 국세 세법에서 보면은 세무서장이 허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허가의 조건이 뭐냐면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원을 세금 납부한다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가격을 능가하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천천히 내게 해주는, 나눠서 내게 해주는 이 제도를, 이 방법을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연부연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납세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해야 되는 담보는 아래와 같은 것이며,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때 1, 2, 3, 4번은요 같은 것이며,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의 물건들 중에서 담보할 국세 120%를 물적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죠? 물적 담보는 120%고요. 근데 이제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거, 현금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110%. 좀 이렇게 낮춰줍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할 때 120%겠죠. 그러니까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반가로 4번 담보의 해제. 담보 해제는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제공을 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거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아까 잠깐 나왔던 사행위 취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행위 취소. 아까 제가 설명을 케이스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채무 면탈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신탁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사행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그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본래 있어야 할, 아까 얘기했죠, A한테 B로 넘어간 거, 본래 A한테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각조 26을 보면 이게 이제 민법 406조에 나온 채권자 취소권이거든요. 사행위 취소나 채권자 취소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채무자가, 즉 납세자가 채권자, 즉 국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 아파트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즉 A의 소유권을 B한테 넘긴 거죠. 채권자는, 국가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좀 더 설명드리겠으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동그라미 2번, 2번. 저항의 소는, 즉 1항의 소는 채권자가, 국가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인지를 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A가 B한테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넘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아, 근데 그리고 전득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예를 든 거에서 A가 B한테 넘겼잖아요, 아파트를. 그죠? 아파트를 넘겼어요, 아파트를. 짜고 넘긴 거예요, 짜고. 어떻게? 국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A하고 B가 짜고 친 거죠. 그죠? 해함을 알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한테 넘어갔어요, B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B가 이거를 또 판 거야. 누구한테? 이번엔 F한테 팔았어요. F라는 사람한테. 근데 F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B가 F한테 그냥 몰래 판 거죠. 원래 A한테 돌려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짜고 쳤는데 B가 변심을 하고 그냥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니까 국가가 이거 잘못된 거네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다? 사행위 취소 소송. 즉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이거를 사행 취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가 있죠? F한테 갔잖아요. F한테. 사행위 취소 소송은 아까 여기 없다면 B한테 걸어서, 그죠? 국가가 B한테 걸어서 A 쪽으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A한테 경매권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유권은 F한테 가서 F한테 이런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것 같다. 선이라고 해요. 선의의 제3자라고 해요. 제3자. 선의 제3자인 F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계약을 했고 아파트를 샀으니까 계약금도 잔금 주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A, B가 짜고 친 거에 대해서 당신 F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국가 권력이 이렇게 마구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도 무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A가 B한테 가고 B가 다시 F한테 가서 전득이라고 하면 전득. 그래서 F는 전득자라고 해요. 전득자. 조금 어려운 용어다. 한자 용어예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F한테 간다 할 때 F가 전득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선의 제3자라면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선의 제3자라면 보통 말하는 착하다 나쁘다 그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이 법률용어 선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즉 자기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 아래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요건, 반가로 2번의 요건 보시면 첫 번째, 체납자가 국세 채권자를 해야 하는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짜고 치는 고의로 하는 재산 양도가 A한테 B한테, A가 B한테 재산 양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납세자의 재산권 양도를 목적으로 한 유효한 법률행위에 한한다. 동그라미 3번, 체납자의 압류를 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요건입니다. 이게 보시고
효과. 조세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시, 즉 국가가 승소 시 사행위에 해당되었던 재산 양도 행위는 취소된다. 취소된다는 건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소유권이. 그리고 또한 사행위 취소 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증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재판이 딱 걸리게 되면 정지가 된다. 정지하고 중요 좀 닮았다는 정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 조치. 이거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